다음 달부터 전기료와 가스료가 각각 가구당 2,270원과 5,400원 인상됩니다. 산업용과 대용량 사용자는 인상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이창용 총재도 0.25%포인트 인상 조건에서 벗어났다고 밝혀 다음 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최소 0.5%포인트 인상의 빅스텝 행보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리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를 검토하는 관찰 대상국에 등재됐습니다. 내년에 최종적으로 편입이 결정되면 최대 9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금리와 환율 관리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샘이 52주 신저가를 연이어 경신하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샘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롯데와의 협업이 반전의 기회로 기대를 모읍니다. 최근 해외 증시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4개 종목이 모두 3배 레버리지 ETF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배성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어느 날과 이번 주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달러의 영향 아래에 놓인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 때 들린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달러 인덱스가 이번 주 내내 113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11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장 초반에 달러가 좀 싸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 1,42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보시다시피 1,43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다소 좀 실망스러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여기에 뉴욕 증시까지 그 애플 충격 속에 저점을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출 기업들 그래도 달러 내고 물량이 조금 들어왔고 그리고 네. 대통령이 또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그래도 일단 막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환 딜러들이 예상하는 지금 10월의 환율 전망을 좀 봤더니 대충 한 1,365원에서 1,480원 정도 그리고 대체로 한 1,400원대 정도에 머물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아무래도 개선이 되면서 내년으로 갈수록 점차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3분기가 종료가 됐고 코스피가 오늘 약세로 끝이 났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끝이 났다는 점은 그래도 그나마 좀 고무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가장 화제가 된 업종이 어디였냐라고 한다면 단연 반도체 쪽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매출 악화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주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어째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 마이크론 실적 설명회의 질의응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을 거라는 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업황의 반등 시점을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 디램과 낸드 모두 가동률을 소폭 낮출 것을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웨이퍼팹 설비 투자를 절반가량 감소하겠다고 이게 공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간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간불을 켠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저가 매수세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주가가 이 실물을 선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아무래도 내년 중반쯤에는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오늘 장중에는 최악의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전망은 여전히 좀 아직도 우울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좀 불안한 시장을 오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긴 했었습니다만 네. 사실 증시 전문가들도 이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좀 침체를 갈 것이고 증시 그래프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을 계속 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 방어주를 좀 사더라 이런 조언들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경기 방어주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검은 월요일부터 해서 검은 수요일 다 검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금융과 통신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금융은 은행주만 좁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로 꼽히죠.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 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때 당시에도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려가 겹쳤기 때문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대출이 많이 늘었고 또 이 부실이 많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을 늘려라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한 손실 처리가 또 이뤄졌고 또 충당금도 충분해서 우려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여전히 좋은 종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투자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대 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통해 얻는 수익이라는 의미로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 마진과 함께 은행의 재무제표도 개선되는 만큼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달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은행주의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같은 기간 시장 전반의 하락폭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다 빠지는데 혼자 상승할 수는 없어서 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웃퍼폼 상태죠. 특히 은행주는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은행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며 우려가 선반영된 만큼 향후 주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높은 배당 성향도 은행주가 하락장 속에서 투자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 힘을 더합니다. 배당 수익률이란 한 주당 배당금을 주식 가격으로 나눈 지표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며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국내 은행주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많게는 10%를 넘길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일부 금융지주가 내달 분기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특별대손 충당금의 적립을 권고하며 은행주의 배당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국내 은행의 자본 비율이 글로벌 대형은행에 뒤처지지 않고 충당금도 견조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배당 시즌을 앞두고 은행주의 단기 투자 매력도는 여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이 배당 매력하면 사실 통신주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신주는 요즘 어때요? 네, 통신주로 분류되는 통신 3사 주가 상황은 경기 방어주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증권 한 곳만 해도 통신 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매월 조금씩 낮춰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보통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3분기에 실적 부진 또 규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G의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더 증설해라. 뭐 통화에 대한 지금 통화 음질이나 이런 것이 안 좋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라라고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3분기에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3사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8월부터 등락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에너지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일부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좀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유업종의 경우에는 중국이 어떤 뭐 도시 봉쇄를 풀거나 아니면 또 내년에 여행이 좀 풀릴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국제 항공유 수요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좀 약간 호황을 내년에 호황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S-오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 8천억 원, 과거의 호황 기준인 1조 6천억 원 수준을 넘는 수준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정유업황 하락 사이클 진입의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을 더 살펴볼 곳이 있다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강세가 때문에 올해 초에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또 해외 사업이 호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6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외에도 혹시 또 얘기할 만한 경기 방어주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 고환율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수출이 뭐 글로벌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 글로벌 수요가 견조하게 받침이 되면서 원가가 연료비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산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또 수출이 이어질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종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 그리고 강관주가 꼽힙니다. 강관이요? 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조이방원에 속하면서 아무래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강관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 평균 수출 가격을 가져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톤당 2,000달러를 상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유정관의 어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향 수출 가격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올 상반기에 급등을 할 때 북미 지역의 석유, 가스전 시추 활동이 늘어서 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또 이제는 이제 석유가 아니라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LNG 개발이 마진이 확실하게 이제 날 거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공장을 더 짓거나 아니면 석유전을 시추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또 러시아에서의 LNG를 이제 가져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LNG 관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터미널 관관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이제 월말 월초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정 예고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바로 내일 일요일에 9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 네. 6개월 연속 적자가 확정적일 것 같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적자 폭이 한 300억 달러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죠. 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6개월 연속이니까 아무래도 좀 네. 걱정스럽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적자가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개천절인 3일 저녁에는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실물 경기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5일에는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됩니다. 이 바로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인데 그 다다음 주 수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수요 쪽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5에서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한국은행의 예측이 맞아 들어갈지 그리고 금통위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금요일에는 아이폰 14이 국내에 출격을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일부 네. 커뮤니티에 따르면은 이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건 이미 품절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프리미엄급 있습니다. 모델들은 품절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와의 이제 본격적인 경쟁도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에서 9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근거가 고용이 견조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동향 지수가 지금 120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수치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어제 반등을 뒤로하고 간밤 낙폭을 깊게 키웠습니다. 월가 분석 어떤지 이지우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저희가 어제 얘기를 나눠본 대로 정말 반짝 상승으로 좀 끝나면서 간밤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 중앙은행이 꺼내든 깜짝 카드의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네. 국제금리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을 했고요. 다시 국채 수익률까지 덩달아 치솟은 영향도 있었지만요. 무엇보다 시가총액 1위인 대장주 애플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S&P 500기업 가운데 거의 5분의 1이 이날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확실히 애플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왜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떨어진 추이를 보면 애플은 장중에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140 선까지 좀 위협을 받았습니다. 네. 월가의 투자 의견 하향의 영향이었는데요.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요. 목표 주가도 $185에서 $160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160 수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이날 애플이 급락하기 전이죠. 28일 종가를 보시면 $149.84였는데요. 예. 이와 비교했을 때 상승 여력이 7%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강등한 것은 월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애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박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마찬가지로 애플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왬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이 소비자의 수요 약화로 인해서 부정적 실적 추정치 변경이 예상된다면서 1년간 애플의 초과 성과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아이폰 14 판매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최근 이어지는 강달러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애플 제품이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비싸지면서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근데 아이폰, 이제 애플 관련해서는 아이폰 관련해서 사실 전날에도 좀 비슷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날도 역시 경기 침체 이슈라고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의 아이폰 14 증산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애플이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 주문량을 추가로 최대 600만 대까지 늘리고자 했으나 관련 계획을 접었다는 소식을 최근 공급업체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아이폰 14가 잘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아이폰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 주가 보면은 낙폭이 좀 크긴 했는데 이렇게 뭐 증산 계획 무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사실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낙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예, 적은 차이가 낙폭이라고 볼 수 났어요. 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14에 대한 증산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이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소비자의 구매 경향이 아이폰 14보다 더 고가죠. 이 프로나 프로 맥스로 쏠리고 있다면서 애플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투자 의견은 매수로, 또 목표 주가는 $220를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폰 14 구매 사이클은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3에서 5주간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을 좀 들어봤지만 지금 너무 상반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좀 평균적으로 모아보면 어떤 시각인가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최근 3개월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월가에서 애플을 담당하는 28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서 매수를 추천하는 의견은 13명이었고요. 23명이었고요. 예. 보유를 추천하는 의견은 4명, 그리고 단 한 명만이 매도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 136달러에서 최대는 220달러까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영향으로 이날 애플의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중소형 투자은행인 로젠블라트는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60달러에서 189달러로 올리면서 최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29%가 12개월 내에 아이폰 14를 구매하거나 구매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미국 본토에서 아이폰 구매 의사가 있는 이들이 7,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이 나온 자료지만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더 신뢰하고 움직였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월가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더 혼란스러운 게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어쨌든 월가 대부분은 애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적 모멘텀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까지 보라는 조언도 하고 있었습니다. 키뱅크는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이 기대한 더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 시장 컨센서스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 투자자라면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애플은 7월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아이폰 판매 전망을 묻는 질문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한 상황이죠. 애플에 이어서 이날 테슬라도 6.81%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3, 4분기 출하 규모에 대한 시장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이 38만 대이던 출하 전망치를 35만 4천 대로 대폭 낮춘 상황인데요. 패트릭 암스트롱 플루미리 웰스 CIO는 글로벌 수요 둔화는 예견돼 있고 애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다른 모든 기업들이 겪을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애플과 테슬라의 사례로 좀 월가의
평가들을 들어봤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현재 주가는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던 경고가 좀 떠오릅니다. 이날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도 전날보다 5% 이상 오른 상황인데요. 예. 스텔레테가스는 대규모 투자자 항복은 종종 상승장 주기에 가장 좋은 주식이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면서 그런 주식이 이번 사이클 전체에서 애플이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올 들어 전날까지 S&P 500이 22% 떨어질 때 16% 하락하면서 선전했는데요. 여는 총재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는 애플마저 흔들리게 하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 계속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네, 월가 분석 이지호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국채지수의 후보국으로 등재됐습니다. 내년에 최종 편입이 결정되면 최대 9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한국이 세계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에 등재됐습니다. WGBI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 주요국 국채를 담고 있어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립니다. 중국도 지난해 11월 편입돼 명목 GDP 10개국 중 한국과 인도만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길이 열린 겁니다. 추정 자산만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채권 지수입니다. 시장 가치에 따라 구성 비중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비중은 약 2.05% 수준으로 예상돼 수십조 원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멕시코도 국채 WGBI 편입 전후로 관련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요 기관들은 향후에 국내에 유입될 자금이 50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권 시장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이 지수에 편입 안 됐던 걸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대략 한 20-30% 되는 액티브한 글로벌 지수에 편입될 거라고 움직이는 자금들은 빠르면 연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에 걸쳐서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효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 수요 증가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환율도 지금 1,4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근데 이제 하는 쪽에서는 통화수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WGBI로 인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환시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재료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원화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향후 최종 결정까지 제도 운영 점검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남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내년 9월 연례 심사를 통해 편입이 진행됩니다. 기재부는 내년에 있을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까지 한국이 WGBI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번 관찰 대상국 등재가 갖는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세종 주재기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정 기자, 우선 한국이 선진 국채클럽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원화 가치와 함께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원화 채권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선진국 국제클럽이라고 불리는 러셀의 세계 국채지수, 이거를 윗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편입이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소위 질 좋은 외국계 투자 자금이 수십조 원의 한국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 국채도 선진국 국채만큼의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우리 국채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 때문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 현상이 발생해서 국채 금리가 비교적 높았는데요. 이제 다시 말해서 국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싸게 팔린 것이죠. 이제 S&P 기준 국가 신용 등급이 AA 등급으로 같은 이제 다른 국가들의 국채 이자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물이 평균 0.8%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2.1%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인데요. 현재 선진국은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윗빛 편입에 성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선진국처럼 이게 30-40%까지 이제 사준다면 우리 국채가 제값을 받는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내 국채 시장에 외국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국채 시장에 자금이 1조 원이 유입이 되면 국채 가치가 올라서 조달 금리는 0.005에서 0.01%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국채도 빚이죠. 이제 빚이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내려가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윗비에 편입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1천억 원의 국채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환율이 불안한 와중에 들려온 희소식인데 오늘은 특별히 영향이 없었지만 실제 최종 가입이 된다면 우리 외환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국채 지수를 추정하는 투자금들은 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이제 국부펀드에서 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국채와 외환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또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 시장 안정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국채 조기 상환과 3조 원 규모의 국채 단순 매입이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임시 처방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국채 인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근본 처방일 텐데 그래서 선진 국채 지수 편입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끝도 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도 걱정인데요. 채권 금리는 가계대출 금리 지표가 되는 만큼 대출 금리 안정도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관찰 대상국에 오른 건데도 내년에 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최종 편입 가능성이 그 정도로 높은 겁니까? 네, 일단 기재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뒤에 나중에 편입이 안 되는 거는 지금까지 거의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한국은 발행자의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S&P 기준 신용 등급 A- 이상 등 윗빛 편입을 위한 정량 조건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성 조건의 경우에는요.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인 레벨 1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는 레벨 2를 만들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외국인이 국고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 소득의 현재 14%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런 것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이 채권 비과세 조치를 단행해서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한 사례를 이제 정부가 참고한 거죠. 네, 지금 얘기한 이 외국인 투자 비과세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재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면세가 국민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국회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안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세법 전체를 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에도 정부가 윗빛 편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 방침이 백지화되면서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진 국채지수 편입에 꼭 성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남다릅니다. 널뛰는 환율과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는 것도 시급한 데다가 과거와 달리 국내 국채시장 규모도 꽤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반을 넓혀야 할 시점인 만큼 더 이상 국채시장 선진화는 늦출 수 없다. 이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빨라야 내년 9월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당장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문가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채권과 이제 외환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거는 물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킹달러 현상이 원화 가치 하락과 국채 금리 급등에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윗비 관찰 대상국에 오른다는 소식만으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자금 유입이 예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도 시간이 걸리는 거 물론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편입 확정이 되더라도 일단 단기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채권 금리가 또 장기 채권 금리를 뛰어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워낙 이제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 안정 효과가 나올지 이것도 미지수인 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 close. So close. It's okay. Can I taste it? I am. That's why we came here today. Skincare and the beauty products. I saw a lot on the internet, especially TikTok. 보통 뭐 영미권, 아랍권, 중동권, 이렇게 좀 동남아권 고객님들이 많이 지금 매장에 방문하시는. 네, 한샘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취임한 김진태 대표가 이 4년 뒤 매출 2배를 목표로 내세우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이 시장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고 반등의 열쇠는 없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뭐 한샘 주가 얘기를 하시면 뭐 지금 상황에서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예, 일단 한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이틀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42,750원, 어제보다 1.84% 추가 하락한 셈입니다. 지금 1년치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각설이 나돌던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은 70% 넘게 빠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거고요. 주가가 4만 원대 초반까지 무너진 건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거의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때 가격으로 되돌아간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새 증시 전반이 낙폭을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 한샘은 그중에서도 다소 심각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일부 증권가에서는 한샘의 목표 주가를 58,000원으로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나온 보도였습니다. 지난 3월에 10만 7,0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까지 기대 수준을 낮춘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주가가 보면은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샘의 사업 부분을 살짝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샘의 사업 부분은 크게 홈 리모델링과 홈 퍼니싱, B2B 등으로 나뉩니다. 세세하게 살펴보자면요. 홈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 집을 새 단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홈 퍼니싱은 집과 가구를 합친 말인데요. 대형 가구나 생활 소품 등의 판매를 맡는 사업부입니다. 한샘 매출의 3분의 1이 홈 리모델링에서 나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전체 2분기 기준 4,900억 원의 매출 중 홈 모델링의 비율이 35.2% 정도로 집계됩니다. 뒤이어서 홈 퍼니싱, B2B 순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각각 26.8%,
22.8%, 22.3% 비중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들 사업부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 건설 경기에 민감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사 수요가 좀 많아져야 좀 실적이 쌓이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집을 새 단장하거나 그쵸.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일이 많다 보니 예. 과연 그런 지수가 한샘 매출에 어느 정도 동시로 가는 지표라고 주식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 매매 거래와 서울 아파트 거래 모두 급감한 게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2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지수 모두 각각 40%, 60% 가까이 쪼그라들었는데요. 예. 이러한 감소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던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주택 매매 거래는 14만여 건,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천여 건으로 파악됩니다. 2분기 거래량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한샘의 매출 반등까지 불러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샘의 2분기 매출은 지금 차트에도 나가겠죠. 전년기 12.1% 줄었고요. 이전 분기와 비교해도 계속해서 5.0%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하락세, 주택시장 냉각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택 경기 같은 뭐 사업 환경의 변화가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뭐 하반기에 뭐 돌파구가 있을 거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국면을 걸은 게 좀 꽤 된 상황이잖아요. 맞죠, 오래된 일이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시도를 할 만한데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일단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월급을 최저임금만 받겠다라는 약속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주가 부양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난 거죠. 김진태 대표는 지난 6월 주가가 10만 5천 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또 다른 조건으로는 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까지 역시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만큼 회사가 주가나 실적 개선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개선의 신호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여태까지 주택시장 냉각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약속한 상황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전히 최저임금만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가지 이제 자사주를 사들이는데도 한샘은 열심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사주 매매만 1,08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시행할 목적이라고 밝혔지만요. 이를 두고서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앞서서 보면은 샘표나 한진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좀 효과를 봤던 사례도 있었고 흔히 좀 택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왜 한샘 사례에서는 이렇게 좀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 발표가 있었던 지난 3월과 5월 주가가 잠시 반등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주가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실제로 주가 부양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뒀다가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팔아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키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의 이익이 되기보다는 최대 주주에게 유리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관련된 리포트가 바로 오늘 나왔는데요. 예. 실제로 지난해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은 자신의 지분 27.7%를 1조 4,400억 원에 지금의 최대 주주죠. IMM의 프라이빗 에쿼티로 매락했습니다. 당시 11만 원대였던 주가를 감안하면은 프리미엄을 2배나 쳐줬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예. 당시 이를 두고서 시장에서도 너무 많이 새겨준 게 아니냐 그런 예, 얘기도 맞아요.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한샘이 자사주를 26.7%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줬다. 결국은 이것이 자사주 매입이 최대 주주만 좋은 영향으로 이어졌다는 게 하이투자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그래서 이제 한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을 때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바로 또 하락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자사주 소각이 좀 해법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샘의 자사주 비중은 32.6%에 달합니다. 새로운 최대 주주 IMM이 주주 환원 정책을 근거로 자사주 매입을 계속 이어온 결과인데요. 예. 이를 두고서 증권가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확실한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주주 환원 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줬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샘의 공식적인 반응은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대답입니다. 때문에 한샘의 주주 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주주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나오고 있는 주장입니다. 예. 주가를 올리겠다면서 대표가 최저임을 받고 자사주 매입에 배당 성향 확대까지 약속했지만 자사주 소각이나 무상증자 등 보다 직접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뭐 지금 주가 상황을 보면은 이런 걸 기대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좀 확실한 카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대책으로 거론되는 게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앞서 매각 이슈로 다시 넘어가자면 그때 당시 매각에 함께 투자자로 참여한 롯데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는 엄실상부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통 명가죠. 지난해 롯데그룹은 한샘 인수에 나선 IMM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2,595억 원, 롯데하이마트가 500억 원, 총 3,095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국내 최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갖춘 대표적인 국내 대표 유통기업입니다. 가구 시장 전반이 앞서 보시듯이 위축됐고 위축 우려가 있긴 하지만 한샘의 경쟁력을 높게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샘은 이로써 지난해에만 롯데백화점과 마트에 13개 이상의 체험한 매장을 연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그룹 계열사로 롯데건설도 있는 만큼 여기서 나올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봤듯이 한샘의 여러 가지 사업 구조 중 B2B 사업도 비중 20%가 넘는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B2B는 B2C에 비해서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말은 즉슨 안정적인 대규모 물량을 충분히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때문에 한샘과 우량건설 업체에 속하는 롯데건설의 협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제까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좀 상황을 좀 취재해 봤더니 실제로 두 회사는 구체적인 시너지를 위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실무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업 협력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롯데나 한샘이나 양사의 다양한 업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어떻게 아우를지에 대한 해법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내일부터 가구당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각각 2,000원과 5,000원 넘게 오릅니다. 가계는 고금리와 5%대 물가 상승률에 더해 공공요금 폭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은 4분기부터 킬로와트 시당 7.4원이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2,270원이 오르는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2.7원이 인상돼 가구당 5,400원이 추가 부담될 전망입니다. 올 들어 그동안의 인상분까지 더하면 연초 고지서보다 전기는 6,000원, 도시가스는 8,000원가량 요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70년대 오일 쇼크에 빗대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천연가스, LNG 가격은 지난 2020년 대비 8배가 올랐고 석탄 가격도 5배 이상 뛰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본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는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채무불이행 경고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도 2분기 미수금이 5조 원을 넘으면서 자칫하면 천연가스를 사올 돈이 고갈될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보다 2배 이상 더 인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원자재값 물류비 상승에 고환율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강미선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주물업체인 이곳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고된 인상이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어 아예 문을 닫을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써요. 전기료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먹이사슬에서 제일 밑에 있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이걸 언제 문을 닫아야 되냐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물업체의 경우 전기요금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에 육박합니다. 전력 사용이 많은 중소업체의 경우 전기료 상승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한계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안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 앞에 놓인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전력을 많이 쓰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매년 전기값으로 1조 원 전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0원 오르면 삼성전자는 1,800억 원, SK하이닉스는 1,0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그간 찍어 눌러왔던 전기요금을 원상 회복시키려면 가파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 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가격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을 개방해 공기업과 민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떠밀리듯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4개 종목이 모두 3배 레버리지 ETF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아진 변동성에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에 뛰어든 건데 이런 상품은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자 2배를 넘어 3배 레버리지 ETF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가 오를 때 3배로 벌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3배로 손실을 보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꺾이기 시작한 지난 8월 15일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3배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증시 반등을 기대하며 저점 매수에 나선 겁니다. 시간이 좀 유한하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고 싶었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가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3배 레버리지에 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주식에 비해서 이제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김치의 수익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XOXL은 연초 대비 86% 폭락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속쓰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상품 중에는 달러 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배 ETF에 1,880억 원이 유입됐는데 강달러가 이어지며 32%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고배율 ETF의 경우 매도 시기를 놓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배율 상품은 일반적인 그 한배 상품에 비해서 변동성을 좀 극대화한 상품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간 수익률의 2배로 레버리지를 가거나 일간 수익률의 2배로 하방에 이제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간 수익률의 2배가 아니라 하루치에 그 변동된다라는 걸 좀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성숙 금융위원장이 이제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말을 해줘야 한다고 했듯이 절박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시기가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는 이제 좀 삼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의 대표 수혜주로 증권업계가 2차 전지가 아니라 로봇 관련주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현지의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의 로봇 지능 정책도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증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주도주로 로봇 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숨은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 현지의 생산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정부가 4분기 발표할 로봇 지능 정책도 로봇 기업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 두산 로보틱스 지분 90%를 보유한 두산의 주가는 최근 3달간 15.6% 올랐습니다. SPG 35%, 레인보우 로보틱스 34% 등 다른 로봇주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일제히 주가 상승폭을 키웠던 로봇주. 증권가에선 옥석을 가려야 할 때라고 분석하며 로봇 부품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제어기기, 센서 그리고 감속기 이러한 부품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각각 부품들 다 매력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감속기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무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감속기는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과 수익성이 높아 성장성이 더욱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다음 달 중순 상장을 앞둔 감속기 전문 기업 SBB테크는 위축된 IPO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친 수요 예측 결과 기관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액 최상단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B도 로봇 부품 회사로서 본격적인 수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거고요. 부품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고객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까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부품 기업, 특히 감속기 기업이 태조 이방원 열풍을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7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GSB 벤처스의 마이클 모 회장이 한국경제TV와 만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 현장에도 격변이 있었는데 에듀테크 시장은 12년 만에 무려 40배나 커졌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세계 최대 글로벌 에듀테크 투자사 GSV 벤처스. GSV 벤처스의 마이클 모 회장은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본만큼 큰 투자 기회를 가진 분야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GDP의 10% 수준인 7조 달러 규모인 교육 시장은 잠재 성장성을 증명하며 무섭게 확장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venture capital that's come in the edtech market, in 2010 globally it was $500 million. In 2021, it was over $20 billion. So you've seen a 400x increase just in the last 12 years. 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에듀테크 시장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세계 인구 20%에 달하는 인원이 온라인 학습 시장으로 유입된 겁니다. 모 회장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합니다. So effectively, we thought the digital learning market was going to be a $1 trillion market by 2035. We now believe it will be a $1 trillion market by 2027. So the future dramatically accelerated to the present. So I say it's so dramatic that you had BC before Corona, and now you have AD after the disease. 특히 모 회장은 교육기술 혁신의 세계적인 허브로서 한국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리학적 매력도에 더해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10년에서 20년 이후 한국 교육 시장 발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As a country, there's no country in the world that values education more highly than the Korean society. And so as a sophisticated consumer of edtech, there's nobody better than Korea. Additionally, it really is a place that can be a great window to the rest of Asia demographically and also from an education standpoint. GSV 벤처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컨퍼런스인 ASU 플러스 GSV 서미트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아리조나 주립대와 공동으로 2010년 이후 12년 동안 이어온 이번 행사에서 GSV 벤처스는 다양한 학습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몸값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3D 칩과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 인수전에 참전했다는 기사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T는 도이치뱅크를 선임해 입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트는 국내 PEF 운용사인 유니슨 캐피탈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T가 인수를 추진하는 건 기존 통신업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GS와 칼라일 컨소시엄, 글로벌 PEF인 KKR과 CVC 등 4곳 정도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SKT의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SKT의 분할 이후 첫 대형 거래가 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사업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홈 플랫폼을 꼽았다는 기사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제시해 포화된 가전시장을 타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인공지능 기능 확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개방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초 LG 싱큐 앱에 맞춤 레시피와 음식 콘텐츠를 제공하는 테이스트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객 음식 취향에 맞춘 레시피를 제공하고 클릭 한 번으로 레시피에 맞춰 광파 오븐 기능이 자동 세팅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TV와 생활가전에 이 13개 회원사 기기를 하는데 이를 통해 스마트 싱스를 통한 기기 간 연결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